과거의 역사를 통해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거는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위기 하는 순간 큰 공포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 외환위기라는 게 하나의 큰 트라우마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면서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SVB 은행이라고 해서 결국 있는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받았었던 네. 질문이었고요. 그때마다 이제 참 답하기가 어려운 게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외환위기 때는 어땠고 지금의 상황은 어떻고 그때 당시엔 어떻게 풀려나오고 지금은 그것과 또 무엇이 다른지 어떤 예방주사를 놨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이거를 되게 간결하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우리가 과거의 그 위기 국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쾌하게 알 수가 있다면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었을 때 그때하고의 구분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심도 있는 이야기,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우리들의 선생님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로 책을 내셨는데 정말 재미있는 흥미로운 내용의 책을 또 내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위기의 역사. 네네. 요즘에 경제 위기라는 그럼 우리가 좀 들었을 때 무서운 이야기들을 네네.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네. 위기의 역사 요 집필하신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이제 뭐 제가 뭐 위기가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쓴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균형감 있는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균형감. 균형감이라는 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주식 50, 채권 50, 그러니까 위험자산, 안전자산 이렇게 나눠 가더라도 항상 이걸 흔드는 적이 있거든요. 그 적이 뭐냐면 결국엔 어떤 심리적인 적인데 무언가 주식시장이 뜨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 내지는 극단적인 공포 상황들. 그러면은 이게 균형 잡히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쏠림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렇죠. 쏠림을 만들어내는 순간 균형 있는 투자에서 무너지게 되면서 분산 투자의 의미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균형감 있는 투자가 많이 깨지는 국면들을 좀 보면은 결국에는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내지는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둘을 굳이 비교해 보면 사람이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손실에 대한 두려움, 이 공포라는 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게 과거의 금융위기 같은 것들을 겪어봐도 느끼는 거지만 진짜 그때의 상황을 보면은 패닉?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이 비슷한 일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작년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니었지만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1,450원 가까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작년도 이맘때쯤에 어떤 수식어를 들어보면 이렇게 나온 거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거는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위기 하는 순간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큰 공포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또 무역 적자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 외환위기라는 게 하나의 큰 트라우마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받았었던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면서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1번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SVB 은행이라고 해서 결국 있는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가장 많이 나왔었던 얘기가 금리도 높고 부채도 많고 은행들도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이거 2008년도 금융위기의 느낌이 물씬 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그런 분석이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세미나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할 때 많이 받았던 질문이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참 답하기가 어려운 게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외환위기 때는 어땠고 지금의 상황은 어떻고 그때 당시엔 어떻게 풀려나오고 지금은 그것과 또 무엇이 다른지 어떤 예방주사를 놨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건 사실 꽤 긴 스토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간결하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우리가 과거의 그 위기 국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쾌하게 알 수가 있다면 어떤 위기 상황들 같은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었을 때 그때하고의 구분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투자에서의 쏠림을 조금은 좀 제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첫 번째는 위기라는 컨셉을 한번 좀 생각해 봤고요. 네. 두 번째로 생각을 했던 건 이제 경제 공부를 할 때 좀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냐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 상황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쓰면서 간단하게 좀 네네.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게 결국에는 저의 지금의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의 총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바라볼 때 지금의 스팟을 놓고서 지금의 모습을 딱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네. 그만큼 이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 왔었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일들도 같이 봐야 되니까 우리가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경위를 소상히 파악하라고 하잖아요. 네. 예, 경위를 소상히 파악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는 지금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과거부터의 흐름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 흐름을 보려면은 이게 결국엔 어떻게 보면 경제의 역사인데 경제의 역사 아니면은 금융의 역사인데 금융도 어려운데 금융의 역사까지 가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금융의 역사라고 하면 옛날 금융의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저도 1950년의 금융이 별로 궁금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걸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따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흐름이라는 의미에서 결국에는 우리는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 역사를 공부한다는 게 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900년도 시장, 1901년도 시장, 1902 이렇게 공부하면 이거 지쳐 떨어지거든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를 했었던 역사 공부를 했었던 그 기억을 한번 되새겨봤어요. 어렸을 때 역사 공부하면은 서기 1년 이런 식으로 공부하진 않잖아요. 네. 이렇게 연대기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리 역사를 보면 보통 인물사를 공부를 하거나 인물사로 이제 위인전 같은 걸 많이 읽거나 네. 내지는 이제 어떤 걸 보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전쟁사 같은 걸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벤트별로. 그렇죠, 이벤트죠. 그렇죠, 이벤트사죠. 그래서 뭐 그냥 유치한 얘기지만은 결국에는 뭐 살수대첩, 뭐 귀주대첩, 한산도 대첩, 뭐 병자호란,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쭉 깔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본 다음에 뭐 1차 대전, 2차 대전 이제 이런 것들이 쭉 깔리면서 요 포스트들을 갖다가 다 익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전쟁에 대한 얘기니까 되게 재밌잖아요. 저 어렸을 때 아마 85년, 86년 그랬는 것 같은데 저기 그 MBC에서 뭘 했었냐면 임진왜란이라는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네네. 드라마를 했었어요.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조선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고 적어도 이제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지 이제 그런 데에 대한 흥미를 가진 거죠. 그럼 첫 번째는요. 이 위기의 역사를 통해서 이 중요한 위기 국면들에 대해서 전쟁 국면들에 대해서 저희가 포스트를 하나하나 세우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서로 연결해 가면서 이 갭을 메워가는 식으로 보통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이어가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가는 건 굉장히 힘들지만 네. 적어도 여기 재미있는 데까지 알아놓는다면 여기까지 간 다음에 알고 있는 것들과 연결을 시키고 그러면 휴식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또 여기하고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도 그 옛날에 역사를 공부할 때 이렇게 어떤 중요한 이벤트들을 갖다가 세워놓고서 이렇게 흥미를 유발한 다음에 이걸 이어가는 확장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럼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그렇죠. 뉘앙스적으로도 와닿는 게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만약 그럼 경제에다가 연결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굵직굵직한 충격을 줬었던 위기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게 어떤 것들을 좀 봤냐면 첫 번째는 97년도에 있는 IMF 외환 위기를 첫 번째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을 이제 표현을 했죠. 네. 그 다음에는 2008년도에 되게 많이 익숙한 금융 위기에 대한 얘기를 적어봤고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적었냐면 코로나 사태를 좀 적어봤고 이 코로나 사태하고 얼마 안 있어서 연결된 게 뭐냐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가 있었죠. 네. 그래서 요거하고 또 최근에 나타난 것들 중에서 약간은 작은 이슈지만은 SVB 사태까지도 간단히 한번 조망을 해봤고요. 이 인플레이션 사태를 갖다가 한번 알기 위해서는 요 앞에 있는 70년대 석유 파동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를 갖다가 요렇게 중점적으로 몇 개를 좀 세워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포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다룰 수 있게
이렇게 커버를 하고 지나가는 게 이번 책에서 좀 적은 내용이고요. 그냥 단순히 요 내용들만 적은 게 아니라 외환위기가 왜 나타나게 됐는지,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려나갔으며 이 외환위기가 어떻게 새로운 위기를 잉태하게 되었는지, 닷컴버블을 어떻게 잉태했는지죠. 네. 그리고 닷컴버블을 어떻게 이어졌고 이게 어떻게 해결돼 갔으며 이게 어떻게 또 금융위기를 잉태하게 되었는지. 그러면 서로가 이 포스트들이, 이 이벤트들이 서로 연결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사실 보시면 내용들이 좀 많을 것 같잖아요. 이번에 책이 조금 두꺼워요. 네. 내용들을 좀 여러 가지 페이지 내용들을 정도?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좀 이렇게 좀 쉽고 재밌게 쓰려고 노력은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100페이지씩 나눠서 읽으면 뭐 네. 그래서 이게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쉽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경제 공부를 한다라는 관점 1번, 두 번째는 우리가 투자에 대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위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네. 요걸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경제 위기를 포스트로 삼아서 그 전후를 분석한다. 그렇습니다. 네네. 중요한 건 네네. 만약에 그 책을 읽고 상세하게 그거를 알 수 있다면 네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오는 경제 위기도 어느 정도 좀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되게 막연한 공포를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흔들렸으니까 지금도 흔들릴 거야. 이런 막연한 공포에서도 좀 벗어날 수가 있을 테니까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중심을 잡는 그런 지혜는 얻을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IMF나 금융위기나 뭐 이런 것들이 경제를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네.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이벤트인데 네, 그렇죠. 요거를 맛배기로 네네. 위기 역사 요 관련 그래프를 조금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요. 네. 시간 관계상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하나 좀 보시면 요게 198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달러엔 환율 추이입니다. 엔화 대비 달러거든요. 갑자기 왜 엔화가 나오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네. 이게 이제 97년도 외환 위기에 이 엔화 약세가 되게 큰 영향을 줘요. 이걸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네. 85년도 9월 달에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미국은 한 번도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렇게 위기를 극복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다른 나라한테 그걸 갖다가 이제 다 떠넘겨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일본이나 서독 같은 국가들한테 미국의 제품의 물건들을 사서 우리 쪽의 무역 적자를 줄여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무역 적자, 일본한테 무역 적자가 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됐었던 엔화를 강세로 돌리면 된다 이런 얘기였죠. 잠깐 써보면 플라자 합의 그렇죠. 플라자 합의죠. 그래서 네. 1달러에 250엔 하던 걸 85년도 9월이었거든요. 요게 수년 만에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120엔까지 떨어지죠. 그러면 이게 꽤 많이 내려간 거거든요. 네. 반토막. 그렇죠. 반토막이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1달러를 주고 2, 3년 전에는 250엔어치의 물건을 살 수 있었지만 네. 이제는 120엔어치의 물건밖에 살 수가 없죠. 그럼 미국 사람들이 일본 제품을 사는 건 줄어들게 될 테고 그다음에 반대편으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수출을 할 때 굉장히 가격 매력이 있다가 이제는 가격이 2배로 뛰었으니까 수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85년부터 시작된 엔화의 강세가 엔화 환율의 하락은 엔화 강세니까요. 꾸준히 이어지면서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95년도 4월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95년도 4월에 1달러에 얼마까지 내려가냐면 80엔 밑으로 내려가요. 와. 그러면 250개의 엔을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80개의 엔을 줘도 1달러를 사는 겁니다. 그럼 이거 원달러 환율 1,000원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300원 된 거예요. 그러네요. 300원 주고 1달러를 사는 거 똑같습니다. 10년 만에. 그렇죠. 그럼 엔화가 어마어마한 강세잖아요. 그러면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네. 이 95년 4월로 가보죠. 끝도 없이 엔화가 강세였지 않습니까? 그럼 95년 4월에 10년 동안 엔화가 강세였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제 이걸 한번 추측해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부터 엔화가 약세로 돌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10년간에 이어져 왔던 관성을 보면서 지금의 엔화 강세는 조금 더 구조적이니까 더 이어지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엔화가 더
내려갈 거라고, 엔화가 더 강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엔화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네. 이 상황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엔화가 계속해서 슈퍼엔고로 간다면, 엔화가 너무 강하다면 당연히 수출을 경합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유리해지겠죠. 네.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94년도, 95년도에 우리나라 수출이 괜찮았었거든요. 네. 그 일본하고 경합을 할 때 엔화 강세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니까 기업들도 설비 투자를 좀 많이 늘렸을 거지 않습니까?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하니까. 그럼 설비 투자를 늘리려면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늘려놨죠. 이게 포인트인데 단 돈을 빌릴 때 원화로 안 빌리고 그 무섭다는 달러 빚을 냈다는 게 그때 당시 포인트죠. 자, 그럼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엔화가 계속 강세로 가고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빚을 내서 설비 투자를 늘렸는데 엔화는 강하다 이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장사는 잘 된다. 네. 두 번째는 달러 빚을 크게 늘렸다.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 빚을 늘려서 설비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95년도 4월에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본이 G7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너무 힘들다. 엔화 약세를 용인해줘.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95년도 4월에 참 이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역플라자 합의라는 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1달러에 80엔 하던 게 엔화가 약세로 돌면서 1998년도에는 1달러에 불과 3년 만에 150엔까지 환율이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 그림이고요. 150엔이라는 환율은 작년 11월에 한번 봤습니다. 작년 11월에 그래서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 98년 이후 엔화가 가장 약해요. 달러당 150엔까지 왔어요. 이제 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자, 그럼 잠깐만 볼게요. 엔화가 어떻게 움직였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엔화가 더 강하게 갈 것이라는 그런 방심을 하고 있었었죠. 예측을 그렇게 하고 그렇죠. 있었던 그러면서 우리가 설비 투자를 늘려서 빚을 늘려놨는데 거네. 우리 수출 잘 될 거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서. 엔화가 약세예요. 어. 그러면 빚도 늘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장사가 잘 될 줄 알고서 분점을 늘려놨는데, 빚내서 분점 늘려놨는데 갑자기 옆집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IMF 외환 위기를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엔화 강세에서 약세 전환을 얘기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때 당시에 기사들도 좀 많이 찾아봤어요. 네. 95년도 8월 16일 기사인데 잠깐만 읽어볼게요. 네. 재계에서는 엔화 약세로 인해서 수출 비상이, 옛날 신문에 이렇게 한자가 섞여 있더라고요. 그죠? 치솟기만 하던 엔화의 가치가 급격한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들의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95년도 8월 16일 뉴스입니다. 옆에 보시면 4월달 수출 부진, 엔화 약세 및 국제 가격 하락이 원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차트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런 신문 기사들도 좀 많이 좀 찾아봐가지고요. 네.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입혀놔서 책을 좀 보실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심지어 저 때는 이제 네네. 대기업들이 뭐 그렇죠. 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네네. 문어발식 확장, 뭐 대규모 M&A 해가지고 부채 비중 엄청 높이 가져가면서 그렇죠. 막 M&A 했던 네, 때였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저 뉴스 보면 수출 부진, 엔화 약세 요 네. 얘기가 최근에도 또 약간 그렇죠. 반복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작년에 이제 외환 위기에 냄새가 난다라고 했던 것 중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인 것도 있었지만 네. 엔화가 약세를 보인 것도 이제 되게 비슷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좀 과하게 외환 위기에 대한 우린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됐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환 위기 케이스를 하나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닷컴 버블이 만들어지는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릴게요. 외환 위기가 우리는 한국의 외환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아시아 외환 위기거든요. 태국 사실 뭐 네, 등등. 그렇습니다. 95년도에 멕시코가 파산했고요. 예. 97년도에 태국, 인도네시아가 차례로 파산한 다음에 말레이시아가 죽다 살아나고 중국도 흔들리고 일본도 무너졌으며 11월 달에는요. 한국으로 그 문제가 상륙을 합니다. 그게 이제 IMF 외환위기였죠. 도미노처럼. 그렇죠. 일본은 경기 침체를 겪었고 외환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98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요.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결국에는 수많은 신흥국들이 막 흔들려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게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돈이 미국 쪽으로 와서 몰리기 시작을 해요. 그럼 미국 경기가 뜨겁게 달궈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미국 경기가 달궈지게 됐었을 때는 좀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신흥국에 투자했었던 펀드 중에서
미국 펀드 중에서 굉장히 큰 헤지 펀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국가대표팀이 만들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 와. 만든 것 중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해서요. LTCM이라는 게 있었죠. 네. 그게 이제 98년도 9월에 파산을 합니다. 아, 그 사람들은 신흥국 쪽에 많이 그렇죠. 포지션이 있었는데. 신흥국의 포지션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흔들려 버린 거죠. 아하.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네. 러시아 채권과 관련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파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돈이 몰리면서 미국 경기가 크게 나쁘지 않은데, 요렇게 그때 당시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돼요. 아, 미국 경기는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금리를 내려버렸다. 그렇죠. 신흥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헤지 펀드들이 흔들리면서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되려 금리를 인하하게 되죠. 그럼 더 과열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산 가격이 그때 당시에 나스닥 지수가요. 이렇게 크게 뛰어오르기 시작을 하죠. 근데 요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오르기 시작을 하니까 99년도 여름부터는 그 연준도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상하면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99년도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명한 이슈 중에 Y2K라는 게 있었습니다. Y2K. 기억나시죠? 네. 근데 이제 이 Y2K가 돌아보면 어느 정도의 충격이냐면 뭐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 금융거래가 마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 않습니까? 밀레니엄 버그. 그렇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Y2K에 대해서 바라볼 때 되게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 가본 적이 없는 길이니까요. 그럼 이제 그때 당시 연준은 어땠을까? 연준 쪽에 굉장히 큰 압박이 들어왔겠죠. 연준은 기준금리를 그럼 과연 Y2K라는 거대한 미지의 적을 앞두고 금리를 인상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네. 이때 당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다가 몇 번 멈춰요. 여기 오. 기사 잠깐 보시면 네. 그때 당시는 연준을 페드라고 안 하고 FRB라고 불렀었어요. 저도 그렇게 한참 동안 불렀는데 Y2K 때문에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99년 10월 계산에 나오죠. 네. Y2K 문제로 세계 경제가 심각한 불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겁을 주는 얘기가 나오죠. 요 밑에 보시면 99년도 12월 22일 날 뉴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때 FOMC가 있었어요. 미국 연준은 21일 현재 5.5%인 연준 금리를 페드 금리를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동결. 하죠. 예, 동결했는데 이유가 2000년 연도 인식 오류 문제 Y2K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산 가격이 뛰어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네.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연준이 LTCM의 파산이라든지 Y2K 이슈 때문에 무서워지는 거죠. 그때마다 못 올리는구나. 주춤주춤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이쪽 연준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뭐든지 덮으려고 하네. 이제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되겠죠. 아, 시장의 우호적인 시그널.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상해봤자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바로 다 덮어주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펑 뛰어 올라갑니다. 이게 나스닥 이제 버블에 이제 거의 2000년도 초에 금리를 막 올리고 있는데도 팍 뛰어 올라가는 그 차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똑같진 않겠지만 지금에도 주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죠. 한번 그쵸. 잠깐 생각을 해보면 SVB 사태라고 그게 어느 충격을 줄지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줄지 우리가 알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미국의 부채 상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미지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빠르고 강하게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이제 그리고 연준에서는 스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금리 인상을 멈춰가고. 그래서 그때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네.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때 당시의 상황도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거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다 돌아보는 건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오히려 또 기술주들이 그렇죠. 닷컴 버블처럼 네네네, 특정 그렇죠.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또 올라가고 뭐 네네. 엔비디아나 뭐 이런 종목들 뭐 100% 200% 막 네네.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기준금리 지금 인상하면서 거의 끝에 와 있는 거 네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저 그래프가 어느 정도 좀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도 네, 있는 그렇습니다. 이제, 유의미한 포인트네요. 물론 아까 외환위기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때하고 지금이 무조건 똑같다라고 바라보는 것보단 그때 우리가 놓쳤었던 것들이 지금의 유의미하게 메시지를 주는 게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볼 때는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자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주식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네. 자 주식시장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리고 미국 경기도 침체 일로에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그때 당시에 6.5까지 올렸었던 연준의 기준금리가
1%까지 낮아지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유동성이라는 건 어딘가에 가서 고여야 되거든요. 네. 그럼 어디가에 가서 고일까 생각을 했는데 깨지는 곳에는 안 가서 고여요.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때는 주택시장으로 가게 되죠. 이 주택가격 차트를 보시면 90년도 이후부터 주택가격이 제대로 떨어져 본 적이 거의 없죠. 우와. 이 회색선이 경기 침체를 가리켜요. 네. 90년도 경기 침체 때는 살짝 조정을 받은 적은 있지만 거의 빠지질 않고 계속 오르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낮은 금리에 주택시장은 그래도 견조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주택구입과 관련된 각종 대출 서비스가 크게 늘어나게 되죠. 금리가 낮은데 주택대출이 받기가 쉬워져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주택을 살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옛날에 1억밖에 없는 사람은 3억짜리 집을 살 수가 없지만 2억 대출 쉽게 낮은 금리에 해줍니다라고 한다면 집을 살 수가 있게 살 수 되잖아요. 있겠죠. 그건 뭘 만들게 되냐면 주택 가격의 버블을 만듭니다. 주택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2000년대 초부터 2005년 6년까지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돼요. 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걸 기반으로 해서 미국 사람들은 소비를 했고 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금융 엔지니어링, 파생금융과 함께 붙으면서요. 이게 거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란을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닷컴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왜 주택시장에 버블이 붙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서브프라임으로 이어졌을까? 네. 그 얘기에 대해서 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앞서 닷컴 버블도 사실 그 앞에 보시면 우리나라 외환 위기도 있지만 러시아 모라토리움까지 수많은 이머징 국가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주춤주춤해진 상태에서 그 돈이 풀려나간 것들이 미국에 있는 성장 기업들로 몰리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점을 한번 짚어드렸죠. 그래서 외환 위기나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나 네. 다 별도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각각의 포스트가 되지만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면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 있겠죠. 흐름이 있군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금융위기 이유를 한번 잠깐 보죠. 네. 금융위기 이유를 보면은 결국에는 부채의 문제 때문에 크게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기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낮았고요. 실물 경제가 쉽사리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어났냐면 중앙은행에서 돈을 뿌려주면서 양적 완화를 해주면 조금 일어났다가 양적 완화 멈추면 또 주저앉다가 해주면 올라오다가 멈추면 주저앉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2013, 14 이렇게 요 파란색 선이 미국의 소비선이거든요. 네. 소비가 쭉쭉쭉쭉쭉 올라오는데 크게 발전한다기보다는 그냥 뭐랄까요, 기울기로 따지면 y = x, y = 1x 그 정도 기울기로 해서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잠깐 보시면 무언가 하나 휘청하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 네. 미국 소비가 이게 미국 소비 지출 금액이거든요. 그게 훅 주저앉고 있죠. 이게 뭘까요? 코로나 때. 그렇죠. 이게 코로나 때입니다. 자, 그러면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가 닥쳐오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장이 연약해요. 그 상태에서 거대한 코로나라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진짜 이거는 그 연약한 성장의 씨마저도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잘못 걸리면은 일본식 장기 침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두려움을 소구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는요. 이때는 물불 가릴 때가 아닙니다. 온갖 재정정책, 통화정책 모든 걸 그래서 돈 풀기가 있는 대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때는 뭐 지갑에 계좌에 그렇죠. 다 $1,000씩 막 꽂아주고 그렇죠. 막 이랬었으니까. 뭐 $1,500, $1,600 꽂아줬죠. 그래서 이때 당시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공급해줬고요. 그 뒤에 들어온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추가적인 재정 지출해주면서 그 금액이 5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2조 달러 조금 안 되거든요. 5조 달러면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연준에서는 중앙은행에서는 5조 달러에 가까운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해주게 되죠. 재정 정책에서 5조 달러, 통화 정책에서 5조 달러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잠깐 보시면 요거를 확 잡아 던지는 느낌 나지 않나요? 아, 그냥 돈을 엄청 많이 풀어서 멱살 잡고 소비를 끌어올렸다. 그렇죠. 하드캐리한 거죠. 그러면 어. 이 기울기가 y = x면 이 기울기는 y = 3x 정도 나와 보이죠. 어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잠깐 보면 코로나가 만약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 빨간색 추세선대로 올라왔겠죠. 네. 그래서 여기 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그 위에 존재하죠.
거의 2년치가 한꺼번에 여기 나와 있는 느낌 아닌가요?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져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네요. 그만큼 지금은 소비가 크게 폭발을 해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럼 이렇게 폭발해버린 소비는 뭘 만들게 되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잉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거는 금융위기 이후에 저성장이 나타났잖아요. 저물가 저금리죠. 그럼 이걸 갖다가 결국에는 어떻게든 성장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너무나 연약한 경제를 어떻게든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닥치니까 진짜 앞뒤 안 가리고 많은 돈을 공급해 준 거죠. 금융위기 때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연약하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고 이게 굉장히 많은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일단은 살구보자 그렇죠. 식의 돈 풀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금융위기 때 교훈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풀어놓은 그 돈 때문에 제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아직까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지금 40년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40년이요. 이게 1945년 이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장기 추이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점선 박스를 친 게 있죠. 짧아 보이지만 이게 40년입니다. 왜냐하면 80년대 초부터 지금 최근까지 40년 동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이게 2% 라인이에요. 요 위에서 크게 바뀌지 않으면서 계속 그렇네요.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훌쩍 뛰어올랐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과거 이때로 가면은 81년으로 내려가니까 41년, 42년 전 요런 그림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장기 추이를 봤었을 때 이게 참 이례적인 물가의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잠깐 볼게요. 그러면 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깨웠을까?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돈을 풀어줄 때는요. 네. 돈을 풀어주게 되면 화폐의 공급이 일어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곤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실물 경제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라졌고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크다고 해보죠. 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른다는 말도 되지만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렇죠. 말도 돼요. 인플레이션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돈을 아무리 뿌려도 화폐 가치가 떨어질 일이 없다는 얘기고요. 디플레이션이 강하다는 건 물가가 떨어진다는 말도 되지만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가 오른다는 말도 되죠. 네. 그러면 돈을 아무리 뿌려도 화폐 가치가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을 못 뿌리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냥 디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돈을 겁없이 뿌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누적적인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사라졌다라는 믿음 때문에 네. 거대한 돈을 뿌린 거고 이게 초유의 인플레이션을 만들게 된 거죠. 잠깐 봐서 그 앞으로 가보면 이게 70년대거든요. 70년대 앞에 보면 요 그림이 보여요. 네. 요게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군인들이 포상금을 받아서 집에 왔잖아요. 네. 수요는 있는데 아직 전쟁하던 기업들이 전쟁 군수물자 만드는 기업들이 생필품을 만들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소비물자를 만들고 있지는 않으니까 공급이 일시적으로 막히면서 아하. 수요가 터지니까 물가가 올랐었죠. 그래서 잠시 올랐다가 떨어졌고요. 이게 한국전쟁입니다. 두 번째가. 1950년대.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는요. 미국의 물가가 제대로 올라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15년 동안 물가가 안 올라왔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가 인플레이션은 사라졌다고 생각했겠죠. 그게 린든 존슨 대통령 60년대 후반에 그리고 70년대 초반에 닉슨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재정 지출을 하는데 네. 영향을 줍니다. 왜? 인플레이션은 사라졌으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을 불러왔고 이 인플레이션이 10년을 가는 문제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70년대처럼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요.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코를 박아버리는 게 아니라 으아 이렇게 될까봐 두려운 거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한 번씩 쭉 그 차트들을 보면서 말씀을 좀 몇 가지를 드렸죠. 저 때는 또 이제 오일 쇼크 있었던 때니까 그렇죠. 그때랑 또 다른 점, 비슷한 점 이런 거를 같이 그렇죠. 비교하면서 찾을 수도 있고. 오일 쇼크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73년도 10월 11월에 욤키프르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때 기름값이 좀 크게 뛰었고요. 두 번째는 79년도에 호메이니 혁명이 있으면서 뛰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 두 번의 포스트 오일 쇼크, 욤키프르 전쟁이나 호메이니 혁명이 일어나기 이미 이전에 물가가 꽤 많이 오르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일 쇼크가 영향을 줬다. 당연하죠. 그거는 틀린 말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영향을 줬다. 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이슈들이 분명히 깔려 있었던 겁니다. 아하.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볼 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야. 맞죠. 근데 그거는 영향을 준 건 분명히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플러스 알파가 된 거다. 그렇죠. 아하. 예,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 가지고 과거의 교훈들을 한번 짚어보는 게 좋고요. 요즘 연준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70년대처럼 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러면 70년대가 어땠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네요. 그래서 제가 차트 5개 정도를 좀 보여드렸어요. 외환위기 차트 하나 보여드렸죠. 그건 엔화 차트 하나 보여드렸고요. 이게 엔화 차트였고요. 엔화 차트. 두 번째는 닷컴 버블 당시에 Y2K 관련된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죠. 세 번째는 주택 가격에 대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금융위기로 이어졌었던 그때의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걸 보면서 코로나 사태와 그 이후의 부양책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그게 인플레이션을 잉태했는지, 이 5개의 차트를 쭉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짚어드린 거는 결국에는 외환위기, 닷컴 버블, 금융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와 지금의 이제 인플레이션 사태, 네. 이것과 연결돼 있는 70년대 이야기까지 쭉 관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각자의 점이 네, 하나의 그렇습니다. 선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오늘은 좀 이렇게 시간 관계상 되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길게 연결이 되면서 서로가 맞물려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각의 위기마다 이 공통점들이 있다라는 네. 겁니다. 뭐냐면 지금의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그 막연한 낙관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95년도 4월에는 10년간 엔화가 강세였잖아요. 오늘부터 엔화가 약세니까 조심해야지 이러진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의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기대,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 주식시장을 연준은 절대 깨뜨릴 수 없을 거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컸겠죠. 인플레이션은 절대로 찾아올 수 없을 거라는, 아무리 돈을 뿌려도 그런 기대, 이런 그 뭐랄까요? 낙관론들 있잖아요. 네. 기존의 흐름을 통해서 학습해왔던 이 낙관론들이 급격하게 경제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가게 됐었던 네. 그런 케이스들을 저는 역사를 통해서 한 번씩 우리가 되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맛집이네요 여기. 예. 이렇게 감칠맛나게 해주시고 1시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지만 네네. 또 책을 또 사서 보는 그 맛이 있기 때문에 네네. 감사합니다. 네. 위기의 역사 알겠습니다. 이게 팀장님이 네네. 이 그래프들과 그런 역사 이야기와 네네. 그리고 지금이랑 같이 좀 엮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더 네네. 와닿는 것 같아요. 생각해볼 네네. 시사점도 더 많고.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서, 위기의 역사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독자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이 위기 역사를 집필을 하면서 네. 저도 다시 한번 그때의 위기들을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겪었었던 거지만 무언가 이제 우리가 그 위기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외환위기라는 것도 저한테도 되게 막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과 그때는 무엇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투자의 중심을 잡을 때 막연한 공포감을 가져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위기 역사들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우리가 굉장히 낙관론에 근거해서 생각하지 못했었던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 산길을 가다 보면 저 숲을 속에 곰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시다 보면 거기 곰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거기다 대고 나타나 나와 안 나와. 이것보다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을 개인이 하거나 기업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거나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들이 과거에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무언가 뭐랄까요? 빌드업이 돼서. 그렇죠. 빌드업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 왔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낙관론을 우리가 되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에도 우리가 한번 조금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게 배울 것이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70년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사점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가고 있는 환율을 보면서 외환위기 때는 어땠는가를 좀 되돌아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닷컴 버블 당시 Y2K를 지금의 어떤 뭐랄까요, 그 부채 위기, 네. 이런 것들하고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지금을 한번 돌아보는 데는 되게 좋은 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걸 통해 가지고 저는 보다 흥미롭게 경제 공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내용만 들어도 네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기 이 안에 거의 200개 정도 되는 기사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그때 당시 기사들을 좀 첨부를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하게 보이셨던 것들이 그 경제 기사들이 그때는 이렇게 나와 있구나. 그래서 저도 옛날 기사들 보면서 그때 어렸을 때 읽었던 기사인데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위기라는 건 약간 무지의 영역에 있을 때 내가 이게 뭔지 모를 때 위기인 거잖아요. 네네네. 다 알고 대처 방법과 예측을 좀 할 수 있으면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위기의 역사, 우리 오건영 팀장님의 새로 나온 책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책 사서 꼭 볼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기의 역사, 오늘 신과 대화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